안녕하세요. 이채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사에서 출판한 이광형 카이스트의 시간입니다. 천재 창업가의 멘토에서 한국 미래학의 선구자가 되기까지 그의 연구실은 어떻게 스타벤처의 산실이 되었을까? 615억 대학 기부금을 유치한 비결은 무엇일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괴짜 교수, 10년을 앞서가는 미래학자 이광형의 삶과 공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은 카이스트 총장으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죠. 심재율 저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심재율,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했다.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조선일보 과학부 기자로 활동했다. 지금도 사이언스 타임스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신문에 과학 기사를 기고한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하며 2031 카이스트 미래보고서, 카이스트 미래전략 집필에 참여했다. 30여 년의 기자 생활을 통해 과학기술이 안내할 현대 문명의 앞날에 대한 통찰력을 키웠다고 자부한다. 과학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과 모순, 공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초고령화, 초연결 시대, 세대와 직업을 뛰어넘는 연결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나본을 설립해 2015년부터 약 300회의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문자가 없는 전 세계의 소수 민족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국제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저자가 정리한 이 책의 주인공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이스트 벤처 창업의 대부, TV를 거꾸로 놓고 보는 괴짜 교수, 대한민국 미래학 연구의 선구자 등 수많은 수식어로도 그를 다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1990년대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시절 넥슨의 김정주, 아이디스의 김영달, 올라웍스의 김준환, 네오위즈의 신승우 등 한국의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을 배출해 스타벤처의 요람으로 이름을 알렸고 2001년에는 바이오와 정보통신의 융합을 주장하며 바이오와 뇌공학과를 설립했다. 당시에는 학교 내 반대가 컸으나 지금은 카이스트의 대표 학과로 발전했다. 이후 카이스트 국제협력처장, 교무처장을 역임하면서 2009년 지식재산대학원과 과학저널리즘대학원의 설립을 주도했고 2013년에는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기관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을 설립했다. 그때마다 큰 반대에 부딪혔으나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항상 그가 시대를 앞서갔음이 증명되었다. 2015년부터는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카이스트 미래 전략을 매년 출간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가 소개한 스테퍼 미래 예측법은 대표적인 과학적 미래 예측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카이스트 교학부 총장 겸 석좌 초빙 교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맡고 있으며 중앙일보의 이광형의 퍼스펙티브를 연재하고 있다. 이광형 카이스트의 시간은 전산학과 교수에서 미래학자가 되기까지 숱한 반대와 역경을 헤쳐나간 이광형의 삶의 궤적을 따라 한 지식인의 고뇌와 도전, 리더십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리더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21세기 선비 이광형 교수의 7가지 얼굴. 도전가, 세계 최초의 융합학과를 신설하다. 혁신가, 카이스트의 제도를 개혁하다. 멘토, 괴짜 제자들의 재능을 피워주다. 과학자, 현장 기술에 인공지능을 입히다. 교육가, 10년간 세계의 학문 분야를 개척하다. 퓨처리스트, 스테퍼 미래 전략을 제시하다. 리더, 사람을 움직이는 9가지 원칙을 말하다. 물의 시계, 여명의 눈동자, 태왕사신기 등 드라마 작가로 그리고 영화 작가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송진아 방송작가가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작가로 임할 때 이광형 총장께서는 당시 괴짜 교수의 실제 모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연유와 인연으로 송진아 작가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썼는데요. 그 추천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년 정신과 열정 바이러스. 1998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그때 나는 카이스트라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공계 대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였는데 이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나는 아예 카이스트 학내에 기거하며 취재를 하고 있었다. 소재는 많았다. 다뤄야 할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해 보였다. 내가 모르는 전문적인 부분은 이 카이스트에 차고 넘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메꿔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취재 노트는 매일 두꺼워져 갔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갈등했다. 이유는 하나. 이 드라마를 통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 이야기를 빙자한 흔한 사랑 이야기가 될까 무서웠고 어설프게 다뤄서 오히려 저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과학을 잘 아는 다른 작가가 다뤄야 할 것을 내가 설레발쳐서 좋은 소재를 날려버리지는 않을까. 세상에는 의욕만 앞선 사람들이 괜히 나서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괴짜 교수를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이구동성 한 교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 얼마나 괴짜인지 나를 설득시켜줘 라고 했더니 몇 가지 에피소드를 알려줬다. 그분이 낸 과제 중에 고무줄로 할 수 있는 일 20가지 이상 적기라는 게 있었단다. 남들이 풀 수 없는 문제 만들어 오기도 있다고 했다. 누군가 그 문제를 풀면 출제자의 점수를 깎고 아무도 못 풀면 점수를 올려준단다. 이광형 교수님이라고 했다. 기억해보니 전에도 몇 번 들었던 이름이다. 무조건 만나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 이 교수님과 첫 만남의 첫인상은 소년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똑같은 인상을 받는다. 소년.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내 기억에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그리고 유레카가 왔다. 아,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솔직히 나는 이 교수님을 만나고 처음 알았다. 공부하는 걸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와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모든 소재가 다 재미있는 무엇이 된다. 젓가락은 왜 2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재밌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왜요? 당연히 뭉칠 때 더 잘 죽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재미있겠는데? 교수가 할 일이요? 학생이 뭘 하겠다고 하면 내버려 두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문제지. 뭘 하겠다는 게 왜 문제가 돼요?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걸 하겠다는 학생이면 더 좋아요. 왜냐고요? 재밌잖아요. 대충 이런 식이었다. 그랬다. 나는 취재를 하면서 소재만 열심히 찾았지 그 소재 속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미있어서라고? 나 자신 평생 재미있어서 공부해 본 적이 30번도 안 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들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왜 공부를 하는가? 재미있어서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굉장하겠는걸? 이광형 교수님을 만난 뒤 드라마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었다. 딱 그분을 모델로 한 전산과 교수다. 평소 보고 듣고 염탐한 이광형 교수님의 어투, 어록, 에피소드를 아낌없이 사용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교수님의 너른 해량에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 교수님은 드라마 제작도 아주 재미있어 해주셨다. 작가가 모르는 부분 A를 물어보면 교수님은 A의 변형 모델 12가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B나 C도 재미있을 텐데 왜 안 쓰냐고 해맑게 질문해 왔다. 고맙다는 인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D에 대한 이메일이 날아오기도 한다. 그렇게 알려준 이야기 중 하나는 벤처의 꿈이란 에피소드로 제작되었다. 당시 벤처 회사를 창업한 제자가 많았다.
그때 소개로 만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대부분 다른 학과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고 쫓겨나 이 교수님 슬하에 자리 잡게 된 이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나 같은 문외한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공을 이룬 이들도 여럿이었다. 재미있어서 뭔가에 미쳐버린 제자들을 품어주고 계속 미치게 해줄 뿐 아니라 함께 미쳐준 교수. 그가 이광형 교수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고된 학문의 길도 짓눌리는 청춘의 고뇌도 아프고 무거운 오늘의 모든 것을 재미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내가 이광형 교수를 만나서 얻은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드라마가 끝난 뒤 몇 번 카이스트에 갈 일이 있었다. 드라마 카이스트 시즌2의 기획이 슬그머니 시작되었다가 무산되기도 했고 카이스트의 행사 자리에 초대받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곳엔 이광형 교수님이 있었다. 특유의 해맑은 웃음을 탑재한 만년소년. 이 교수님을 뵐 때마다 드라마 카이스트를 쓸 때의 나를 기억하게 된다. 그때 나는 연이은 밤샘 작업이 재미있었고 매회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며 열정에 불타 그을리곤 했다. 이제 생각하니 그게 이광형 교수의 교수법이었나 보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것을 지닌 숙주다. 이광형 바이러스는 자신도 모르던 내부의 열을 끌어올려 열정을 분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재미있지? 거봐, 재밌잖아. 주문을 외면서 아무튼 좀 위험한 인물이다. 몇 년 전이었다. 몇 년 만에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이 교수님은 연못의 새로운 거위 가족들을 소개해줬고 수백억 원의 기부를 받아 지은 생명공학 건물을 구경시켜 주었다. 모르긴 해도 그 수백억을 기부하신 분 역시 이광형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열정 질환에 걸려 그리하였을 것이다. 이광형 교수님은 만날 때마다 본인이 집필한 신간 서적을 선물해 주는데 그때마다 소위 작가인 나는 자괴감을 느끼는데 그중에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카이스트 미래 전략이라는 책이 있다. 너무나 두꺼워서 다는 못 읽지만 이광형 교수님이 쓰는 서문은 꼭 읽는다. 그 서문에 선비 정신에 대한 구절이 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공부한 지식인들이다. 국가에 진 빚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 있다면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 행복을 위해 미래 전략을 내놓는 것이다. 글로 읽으면 사뭇 근엄하게 느껴지지만 아마 요즘 이광형 교수님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국가 전략을 짜는 일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인다. 내 나이는 아래지만 속으로 감히 이광형 교수님을 내 오랜 친구로 여기고 있다. 해마다 카이스트 교정에 함께 심었던 모과나무 열매를 한 상자 가득 채워 보내주는 친구. 언제나 만나면 20년 전 나를 태웠던 재미와 열정을 되살리게 해주는 그런 친구. 아직도 모든 게 재미있어서 매일 웃는 나의 친구다. 그런 내 친구 이광형 교수님에 대한 책이 나온다니 기쁘고 기대된다. 그분의 소년 정신과 열정 바이러스를 책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다니 신나는 일이다. 방송작가 송진아. 프롤로그. 한 명의 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구에게나 물러날 때는 온다.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 그도 그 시점을 맞이했다. 오랫동안 자주 만나온 사람은 오히려 진면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자식에게 부모가 그러하듯 나에게는 이광형 교수가 그런 대상이었다. 이광형 박사가 카이스트 전산학과의 젊은 교수일 때 취재원과 기자로 처음 만났으니 우리의 관계는 아마 30년 남짓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벤처 투자의 붐 속에서 그는 어린 제자들의 창업을 잘 도와주는 특이한 교수였다. 당시 이광형은 글을 잘 썼지만 자기 자신의 연구나 활동 내용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달변가는 아니었다.
교수로서는 다소 이색적으로 낡은 검은색 티브론 자동차를 몰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난다. 젊은 교수와 젊은 기자. 30년 후에 우리가 각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어 오게 됐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러 나는 조간신문을 떠나 인터넷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었다. 원고지 서너 장 분량의 짧은 글을 쓰다가 갑자기 기사 한 꼭지를 소설처럼 느려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동안 젊은 교수는 발언권이 강해진 중견 교수가 되어 있었다. 한동안 과학기자의 무대를 떠나 있던 내가 이광현 교수 이름을 검색해 보았더니 정문술 회장의 이름이 함께 포털 화면에 떠올랐다. 정문술의 카이스트에 대한 과감한 기부가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시 이광형을 찾았다. 그의 태도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할 말을 못했다는 것일까? 언뜻 그 말 속에 담긴 속내가 궁금했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가 쏟아내는 말을 한마디도 버리지 않고 기사로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렸다. 한번 쏟아지는 분량이 쉽게 원고지 100장을 쉬이 넘겼다. 이광영은 머릿속에 쌓인 할 말을 뱉어내는 재미에, 나는 한 글자도 줄이거나 편집되지 않는 재미에 계속 만났다. 출사표. 이광현 교수의 연구실에 가니 거꾸로 걸어놓은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왔다. 삼국지의 고향 중국 청두에 가서 사온 출사표, 부채와 이순신 장군이 썼다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글씨 액자도 보였다. 그가 고안해낸 3차원 창의력개발법, 미래예측 방법인 스태퍼, 정문술 회장의 남다른 기부와 후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했는지 말끝마다 느껴졌다. 나는 그가 원로 교수의 위치에 오르면서 학교의 운영과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로 변해 있을 거라 감히 추측했다. 반짝반짝하는 젊은 지성과 윤기는 묵직한 장맛으로 가라앉았을 것 같았다. 이 선입견에 커다란 망치가 떨어졌다.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던 2020년 1월 말, 이제는 카이스트 부총장이 된 이광형을 작가의 신분으로 다시 만났다. 코로나19가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그는 야전 사령관처럼 온갖 비상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속속 도착하는 중국 학생들을 안전하게 별도의 기숙사에 격리시키고 식사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일을 할 행정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시각각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였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카이스트 조직도가 눈에 들어왔다. 거꾸로 놓여 있었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그는 섬겨야 할 사람을 알기 위해서 뒤집어 놨다고 답했다. 정말 뒤집어진 조직도를 보니 모든 구성원이 그보다 위에 있었다. 부총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총장 한 사람뿐이었다. 그가 부총장에 취임했을 때 카이스트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기사 제목이 예스맨이 되겠습니다 였다. 뒤집어진 조직도를 보니 그 기사의 제목이 이해가 갔다. 한 명의 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느 날 그는 제자들의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다. 2020년이 이광현 교수가 정년 퇴임하는 때이다 보니 제자들은 매년 봄마다 개최하던 홈커밍데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다. 2020 홈커밍데이 장소는 판교에 있는 김영달 사장의 IDS에서 하기로 했다고 제자들이 알려왔다. 그가 금년에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즈음 프리랜서 작가였던 필자에게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 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30년 전 취재원으로 만났던 한 신진 교수가 정년 퇴직을 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로를 걸어왔을까? 그의 노력과 도전 기록을 탐구해 보고 싶었다. 며칠 후 지필기획안을 가지고 김영사 고세규 사장을 만났다. 평범하지 않은 한 교수의 삶을 뒤집어 보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의 교수로서 어떻게 615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받아서 여러 개의 학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새로운 학과와 학문을 개척해 왔는지, 세계적인 회사를 창업한 제자를 여러 명 배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다. 고세규 사장은 선뜻 출간에 응해왔다. 용기를 얻어 본격적으로 취재와 인터뷰를 시작했다. 두 번째로 부총장실을 방문했을 때 이광형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토요일에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카이스트 도고 캠퍼스에서 만나자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학 저널리즘에 관련된 논문 하나를 위하여 미팅을 제안하는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에 화제는 자연스럽게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그에 따라 기숙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2주간 별도의 기숙사에 격리시키고 있으며 이들이 식당에 오지 않도록 각 방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대화를 이어가는 중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이 나왔다. 몇 년 전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쓴 논문이 있는데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갑자기 온몸의 신경이 팽팽해졌다. 논문 내용에 대해 몇 가지를 빠르게 질문했다. 전염병은 반드시 꺾이는 시점이 생긴다. 그 시기를 알려주는 선행지수는 회복률이다. 꺾이는 시점은 전염병 상황이 지나봐야 알지 당시에는 알기 힘들다. 주식시장의 주가가 꺾이는 시점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이치와 마찬가지. 만약 주가에 선행지수가 있으면 예측할 수 있다. 전염병도 꺾이는 시점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수가 있으면 예측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회복률이다. 전염병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언제 꺾이는지 그래프가 나온다. 어떠한 전염병인지 아무런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둬도 최대 27% 사람이 감염되었다가 회복되면 확산세가 꺾인다는 것을 모의 실험 결과로 확인했다. 격리 조치를 취하면 훨씬 미리 꺾일 수 있다. 다소 과격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치사율이 100%라고 해도 매일 접촉자 숫자를 7인 이내로 관리하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논문의 교신 저자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런데 교신 저자가 누구였나요? 갑자기 이광형이 우물거리는 것 같았다. 왜 그러냐는 표정이었다. 제가 교신 저자를 했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교수님이 했다고요? 교신 저자란 말하자면 지휘자 역할을 하는 과학자를 말한다. 학생에게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학생이 쓴 논문을 큰 테두리에서 지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방향을 전환하도록 조언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교신 저자가 없으면 논문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 순간 이광형이 얼마나 창의적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절실하게 느껴졌다. 텔레비전을 거꾸로 달아서라도 남들과 다른 창의력을 발휘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해졌다. 박사과정 학생의 자퇴각서. 그 논문을 쓴 김기성 박사는 만학도였으며 가정을 꾸려야 하는 생활인이었다. 김기성은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사과정에 원서를 넣었다. 물리학을 전공한 김기성은 이미 결혼해서 슬하에 자녀가 있고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입학 신청을 한 것은 대견스러웠지만 다른 교수들이 그의 입학을 주저했다. 졸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교수들 사이에 갈팡질팡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광형은 한번 해보자고 결단을 내렸다. 이광형은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을 괜찮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입학 면접 시험에서도 이상하거나 특이한 학생에게 대체로 점수를 잘 주는 편이다. 나중에 그런 학생들은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 말한다. 성실해 보이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자기 앞가림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김 기상은 간신히 입학했지만 이광형은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다. 1년 동안 김 기상은 헤매는 것 같았다. 연구 주제를 확실히 정하지도 못했다. 다른 후배 교수들 역시 나이 든 박사과정 학생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는 수 없이 김 기상은 이광형의 제자가 됐다. 은퇴가 가까우면 제자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제자가 한 명 생겼다. 일단 제자로 받고 나서 이광형은 김기성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며 이렇게 불러줬다. 3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하면 자퇴하겠습니다. 날짜는 쓰지 말고 이름을 쓰고 서명하세요. 김기성은 각서와 이름은 썼지만 서명은 하지 않고 버텼다. 이광형은 책꽂이 기둥벽 안쪽 잘 보이는 곳에 이 각서를 앞장으로 꽂아 놓았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였다. 김기성은 이광형을 만나러 올 때마다 각서에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였다. 카이스트 박사 과정이면 기본적으로 국비 장학금을 받는다. 학비를 받지 않는 대신 이광형은 이 정도의 요구는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 카이스트는 교수가 아무리 자기 제자를 졸업시키고 싶어도 국제적인 저널에 논문을 내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 국제적이라는 기준은 SCI, Science Citation Index에 들어가는 저널을 말한다. 이 제자를 어떻게 길러야 하나 노심초사하던 중 2015년이 됐다. 메르스가 온 세계를 휩쓸 무렵이었다. 한국에서도 모임이나 행사가 취소되고 경제 상황이 타격을 입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광형은 전염병이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몹시 걱정이 됐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나타날 것이었다. 모를 때 두려움은 더 커진다. 메르스나 사스가 처음 나타났을 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대략 이 두 가지로 집중된다. 하나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멸망이라는 인류에게 아주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는 깊은 두려움 때문이다.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이 두려움은 훨씬 줄어들면서 효과적으로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김기성은 이광형의 제안을 받아들여 논문에 착수했다. 김기성의 학부 전공이 물리학인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오랫동안 과학 기자를 한 나에게도 대학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최첨단의 전염병 확산 연구를 주도했다는 점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는 사람들은 내가 뒤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염병 예측 모델 발견도 마찬가지다. 과학 저널리즘 과목 중에 식량과 질병에 대한 화공과 교수의 수업이 있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배움도 채우기 위해 그는 다른 교수의 강의에 들어가서 청강하곤 했다. 화공과 교수가 수업 시간에 질병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이광형은 독한 전염병이 일어나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염려가 생겼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의 질병이 나타나야 인류의 멸종이란 비극이 발생하는지 혹은 질병에 의한 인류 멸종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싶었다. 김기성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이론을 공부해야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짜야 했다. 전염병의 특징도 알아야 했다. 집안 살림에 사업도 해야 하는 김기성은 4년 걸려 마침내 논문을 완성했다. 3년을 넘기면 퇴학이라는 각서를 썼던 김기성은 한 학기 동안은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F학점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학기 학점도 F였다. 2학기 연속 곤총이면 자동으로 퇴학이다. 김기성은 성적 열람 기간 중 인터넷으로 성적 확인을 했는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이광형이 각서를 지키라고 몰아붙이니 김기성이 울음 섞인 말투로 정말 잘하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다. 최종 성적 수정 기간에 김기성은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논문을 완성했다. 아까 부총장실에서 얼핏 들었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의 통화는 예정에 없이 추가로 논문 지도에 참여할 지도 교수를 섭외하는 전화였다.
그가 막상 정년 퇴임하려니 목에 걸리는 사람이 2명 있었다. 모두 다 현직 중견 언론인이었다. 카이스트 과학 저널리즘 박사 과정인 2 학생은 학위를 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제자인데 그냥 수료증만 주고 끝낼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학생들이 뒤로 뺄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 서울 도곡 캠퍼스에서 매주 토요일에 만나서 학위 논문을 논의하자 논문 주제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니 추가로 지도 교수를 초빙해 올 것이며 그도 참석하겠다는 처방이었다. 저자 심재율. 이 책에 쏟아진 찬사에 대한 글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글입니다. 지난 30여 년 여러 대학에서 활동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교수들을 많이 만났다. 그중 대표적인 교수가 창발적 아이디어로 미래를 먼저 살아가는 이광형 교수다. 창발적 아이디어를 추진하다 보면 을의 반대가 있기 마련이지만 조직과 국가를 위한 그의 사심없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원을 보내게 된다. 저자는 예사롭지 않은 이 교수의 삶의 궤적을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저술해냈다. 다음은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 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가뷴 원혜영 국회의원의 글입니다. 이광형 교수님이 국회에 개설한 미래전략 최고의 과정을 수강하면서 2014년 9월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 국가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동대표인 이광형 교수님과 함께 특허 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대 총장 장순홍님의 글입니다. 이광형 교수는 학제 간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열정 가득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2, 제3의 이광형 교수와 같은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이사장을 지냈고 미래산업회장을 지낸 정문술님의 글입니다. 이광형 교수는 내 사부이고 가정교사입니다. 나는 이광형 교수를 만난 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할 때 도움받은 것은 물론 노년에 해야 할 고민을 이광형 교수 덕분에 다 피해갔습니다. 그가 재산을 잘 관리해줘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멋지게 은퇴했습니다. 그 덕에 범민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미래학회 2대 회장을 지내신 중앙대학교 김동환 교수의 글입니다. 미래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3년간 미래학회의 틀을 잡아주신 이광형 총장님은 항상 미소 가득한 얼굴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포용력과 멀리 보는 해안으로 학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학교, 학회, 그리고 개인의 활동에서 겸양과 낙관과 포용과 해안의 정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김상우 교수의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인생을 바쳐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정문술 빌딩에서 8년 동안 모든 혜택을 입고도 10년이 지나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다. 지금 세상에 나온 잘 먹고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에 관한 100권의 책들보다 이 책 한 권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다음은 아이디스 대표 김영달님의 글입니다. 이광형 교수님은 가능성이 현실이 되도록 씨앗도 던져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줬으며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줬다.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릴 따름이다. 교수와 연구원만 바라보던 내가 아이디스를 창업한 데에는 교수님을 따라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을 한 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김정주 넥슨 회장의 글입니다. 다들 이광현 교수님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카이스트 학생 시절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고 돈이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던 창업 초창기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광현 교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다음은 박윤원, 대전과총 회장이신 주식회사 비즈 대표의 글입니다. 이광현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유학기간의 경험을 달팽이와 튀집이란 책으로 발간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지식재산화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 전략 최고의 과정을 통해 보이는 재산마다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덕에 작은 기업을 이끄는 입장에서 미래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글입니다. 지식재산대학원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분야의 공부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10여 년 전에 이러한 대학원을 설립하신 선구자적 결정에 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책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의 글입니다. 국가미래전략 고위 과정에서 만난 교수님은 과학기술과 미래의 만남을 추구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끊임없이 미래를 탐구하는 분을 국가미래전략 과정에서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이 책은 교수님의 족적을 돌이켜보며 과학기술자의 사회적인 소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음 이규연 JTBC 탐사기획국장의 글입니다. 탐사 저널리즘은 주로 현재와 과거의 문제를 파고듭니다. 이광현 교수님은 늘 대안의 미래를 깊게 내다보고 전하려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탁월한 미래탐사 저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저를 탐사 저널리스트로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미래 탐사의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윤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의 글입니다. 이광현 교수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탁월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추진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의 이런 특성 덕분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카이스트 부설 학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광현 교수가 살아온 과정은 영재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마지막 인사로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 미래 전문 기자의 글입니다. 미래학은 운명론을 거부하지만 이광현 교수님과의 인연은 역설적이게도 운명적이었습니다. 미래학 관련 학위의 과정을 찾던 나에게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석사 과정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인연이 미래전략대학원과 미래학회, 국회 미래연구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미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의 시간. 창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면 질문에서 시작되는 창의력. 미래 예측법의 이광현 교수의 창의력 개발법을 응용하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입체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 창의력 개발법은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질문하느냐를 다루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기 어렵다. 창의력 개발법은 무슨 주제이든 세 가지 요소를 물어보라고 요구한다. 시간에 대한 질문, 공간에 대한 질문, 분야에 대한 질문이다. 이 같은 원칙을 지켜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질문이 성립이 된다.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준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1700만 명이 살고 있으니 70억 인구 중에 인구 비중은 0.2%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노벨상은 20%를 받는다. 매년 2~3명씩 대체로 유대인이 차지한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유대인은 타고난 유전자가 특출하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모여 살고 있다. 유대인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유대인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아왔는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들 그 유전자가 수천 년 동안 유지되었을까? 그것도 모계 사회에서 말이다. 20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고 주몽이 고구려를 만들고 온조가 백제를 세우던 그 시절이다. 경주박씨 박혁거세의 후손들이 한반도에 살지도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혈통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드는 요인은 후천적인 교육이라는 설명이 맞는 것 같다. 유대인 교육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이렇게 물어본다. 오늘은 무엇을 질문했어? 이에 비해서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한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차 조심하고. 이 교수는 한 번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서 물어봤다. 요새도 학교에 우등상 있지요. 상장 문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품행이 방장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런 문구다. 그런데 품행이 방장한 게 무엇인가? 상장 문안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려면 질문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상장 문안도 바뀌어야 한다. 질문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특히 혼자 스스로 질문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질문할 수 있으니 가장 좋다. 창의력 왼손 법칙이란 혼자 질문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경을 예로 들어보자. 새로운 안경을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안경을 어떻게 하지? 생각이 안 나면 시간 축에서 질문한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변할까? 시간 축을 가지고 이동해 본다. 50년 뒤면 사람 시력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질문은 공간축 위에서의 이동이다. 미국 알래스카 주민의 안경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사우디 사람이 쓰는 안경은 어떤 게 좋을까? 모래바람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안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안경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 분야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다. 안경의 소재를 바꿔서 물어보자. 안경테를 플라스틱에서 철로 바꾸면 혹은 다른 금속으로 바꾸면 어떨까? 안경 렌즈를 카메라 렌즈처럼 재료를 바꾸거나 작게 할 수 없나? 이런 상상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기억하기 좋게 세 손가락에 대입해서 기억하면 편리하다. 플레밍 왼손 법칙처럼 창의력 왼손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새로운 사물을 만나면 손가락을 벌리고 중지는 시간, 검지는 공간, 엄지는 분야로 구분해서 질문을 해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3차원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광형은 자신이 고안한 창의력 개발법을 창의력의 주 기도문이라고 별명을 붙였다. 이광형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구역 예배라는 곳에 참석해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주변에 둘러앉아 있던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도하는 차례가 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이광형은 부담도 되고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단 기도를 할 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변하고 기도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장도 평소 말투와는 달랐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서 언젠가 나한테 기도하는 순서가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부담감이 확 밀려왔다.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기도에 겁을 낸다면 은근히 체면이 상할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은밀한 두려움은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사라졌다. 성경책을 보니까 안 표지에 주 기도문이 있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읽던 기도문이지만 기도에 부담을 가지고 있던 차에 본 문장이라 그런지 요령이 생겼다. 대표 기도 차례에 걸리면 요걸 읽으면 되겠구나. 주 기도문은 참으로 옳은 이야기만 있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다. 너무 보편타당한 진리여서 주 기도문대로 기도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광형이 자신이 고안한 창의력 개발법을 창의력의 주 기도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3차원 창의력 개발법 책은 큰 호응을 받아서 영어로 번역돼서 스프링거 출판사에서 발간되기도 했다. 3차원 예측법. 이 창의력 개발법에 미래 예측법을 결합하면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이 나타났다. 창의력 개발법에 스태퍼의 7가지 요소를 각각 대입하면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발견했다. 그냥 나열했던 태퍼의 7가지 요소를 창의력 개발법의 3차원의 X, Y, Z 축에 각각 대입하면 놀라운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평면적이던 예측이 3차원의 공간적인 예측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본 안경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본다. 앞에서 스태퍼를 이용하여 핵심 동인으로 6개를 골랐다. 즉 패션, 자외선, 무게, 플라스틱, 금속, 렌즈다. 이 핵심 동인을 3차원 공간 안에서 생각해 본다. 6개의 핵심 동인을 공간과 분야의 축 위에 표시한다. 그러면 3 곱하기 3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 테이블 속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써넣는다. 결국 핵심 동인 사이에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이 같은 테이블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창의력 개발법에 X, Y, Z 축에 대입한다. 앞서 살펴본 핵심 동인을 2차원 테이블에 표시하고 시간축 위로 이동하며 보니까 새로운 생각이 전개된다. 예를 들어 10년 후를 예측하면서 테이블을 10년 후로 만들고 10년 후의 안경테의 무게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칸을 채운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동원하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던 미래 예측이 10분 만에 전체적인 구조가 드러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다. 필자는 지난 세월 동안 이광형을 여러 번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고안한 3차원 창의력 개발법과 나이 들어 늦게 배운 미래 예측법을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을 설명할 때처럼 신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를 설명할 때 이 교수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퍼지면서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쓰던 손길은 빨라졌다. 이 방법을 3차원 예측법이라 부른다고 한다. 너무나 막연한 미래 예측,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온갖 정보를 모으고 골머리를 쏟아야 가능할 것 같은 미래 예측이라는 괴물을 순식간에 굴복시키는 신무기는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애용하는 학문적인 도구가 될 것 같다. 제품에서 배우는 과학 RSP.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교육이 재미가 없다. 수학, 물리, 생물, 화학 과목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 왜 배우는지, 무엇에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외우고 시험을 본다. 과학교육의 목적은 이해력을 기르고 호기심을 기르고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모든 과학의 원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제품과 상품 속에 녹아 있다.
주변에 널린 상품에서 과학을 배우고 기술을 분석하고 그 기술이 초중고교 과학 교과서에 나온 어떤 공식, 어떤 원리와 연결된 것인지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엄청난 호기심과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광형은 과학교육의 흥미를 돋우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에서 배운다는 개념의 RSP, Reverse Science from Product 교육이다. 휴대폰에 들어있는 바이오, 화학, 물리, 수학의 모든 원리를 다 분석해내서 휴대폰의 어떤 기능이 어떤 과학과 연결됐는지를 가르치면 획기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휴대폰 속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질소하고 수소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내용이 교과서 물리 몇 페이지, 화학 교과서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지를 알려준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것인가.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제품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기술을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설명한다. 각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가지고 RSP 교육 교재를 만든다. 그리고 교육기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이런 가정을 해본다.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토요일 오후 서너 시가 되면 동네 꼬마들과 부모들을 초대한다. 이번 주는 휴대폰 수업입니다 라면서 중학교 교과서 내용이 휴대폰에 이러저러하게 적용된다고 가르친다면 얼마나 흥미로운 시간이 될까. 혹은 이번 토요일은 자동차 배우는 날로 정해 자동차 공학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날로 삼는다면 기업이 바로 국가의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물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받는 새로운 관계로 형성될 것이다. 물론 교재도 새로 만들고 강사 교육도 시키고 교사도 동원하고 회사 간부도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에 자동차 열어놓고 교재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도 동원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도 흥미를 느끼고 회사도 이미지 제고에 도움받고 국가는 과학 교육해서 좋고 모두가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은퇴 후에 RSP 교육을 기업들과 함께 키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우수 인재들이 흥미를 느끼고 이공계로 오게 만들고 싶다. 이광형은 은퇴 후에 RSP 교육을 확장시키고 빅 사이언스 히스토리를 연구하고 싶다고 말한다. 미래는 창조하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광형 교수가 보여주는 도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니 현재 시각이 2021년으로 표시됐다. 의도적인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다. 왜 현재 시간을 다음 해인 2021년으로 표시했습니까? 저는 현재를 하나 앞서 살기 위해 현재를 항상 1년 후로 생각하고 삽니다. 내년이 되면 2022년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답변이었다. 20년 전 송진아 작가가 카이스트 드라마를 쓸 때 괴짜 교수의 모델로 채택을 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미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이광형 스스로 창의적이 되고자 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기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다. 그의 연구실에는 텔레비전이 거꾸로 달렸고 사무실의 조직도를 뒤집은 기행은 이미 소개했다. 2개의 구두끈을 색깔이 다르게 하고 다니기도 한다. 이처럼 비대칭으로 하는 것은 옛날 제자 김정주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김정주는 귀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양쪽에 동일한 모양의 귀걸이를 달지 않았다. 가령 한쪽이 네모이면 다른 쪽은 동그란 모양이었다. 머리카락 색깔을 노랗고 빨갛게 하고 다니는 학생이 귀걸이까지 그렇게 하고 나타나니 한마디 지적이 목청까지 나오려 했다고 했다. 그러나 꾹 참고 못 본 척했다. 그런데 어느덧 교수가 그를 본받아서 구두끈을 짝짝이로 메고 다닌다. 이광형은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고 싶어하고 어제와 다르게 하고 싶어한다. 이광형은 미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존이란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시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논하는 수업이다. 이 시간에는 교수도 학생도 어떤 것이 논의될지 모른다. 모든 학생들은 이 세상에 없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만약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말을 하면 점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광고하는 구름을 만들기, 화성에 건축하는 기술, 로봇 노동조합 규약 등이 A 학점 받았던 주제들이다. 존재하지 않는 수업은 한 시인을 놀라게 했다. 미존이라. 아이고 무지막지해. 태어난 적 없는 것 나으라니. 카이스트에 가면 문술미래학 강좌, 미존학 있네. 국제지식재산권 보유, IT 개척, 열암 이광형 있네. 가을 산들바람, 그의 뉘 우는 얼, 그의 앞 웃는 넋. 어느 날 연구실 문 닫다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그것이 문 열었네. 바로 그것. 그것 하나하나 어디가 찾아오네. 뇌로, 심장으로 흩어져 기어코 하나하나 찾아오네. 대학이여, 대학의 가설들이여, 부디 1호부터 필수 전공, 암흑의 미존학 있어라. 무암, 허허, 대학 천년이래 미존학이라는 강좌 있네. 큰 것을 원하면 하던 것을 잊어라. 몇 년 전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업적을 낸 국가과학자 10여 명과 인터뷰를 했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 주제는 어떻게 정했는지 물었다. 대부분이 박사학위 후에 새로이 연구 주제를 정했다고 답변했다. 박사과정에서 하던 일은 이미 다른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오래된 문제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존 문제는 금광에서 터널을 이미 깊이 파 들어간 상태와 유사하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바글바글하다. 나도 여기 참여하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위안이 된다.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파내어버려 나올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아예 새로운 터널을 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잡는 것이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면 외롭고 불안하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가 걱정이 된다. 연구 인용 지수도 높지 않다. 이런 분야의 연구 논문을 출판해도 읽는 사람이 적어서 인용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개척자는 언제나 외롭고 불안하다. 당연히 대성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고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연구할 때도 위의 구절이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연구 분야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사람이 길을 갈 때 한 발씩 앞으로 간다. 두 발로 깡충깡충 뛰지 않는다. 연구에서도 한 발씩 바꿔간다. 한 발을 앞으로 내밀어 보고 좋다 싶으면 나머지 발을 이동시킨다. 두 발을 동시에 이동시키면 갑자기 변해서 부작용이 생긴다. 현재 하던 연구를 중단하면 몇 년간 논문이 나오지 않는다. 이광형은 연구 방향을 크게 2번 바꿨지만 큰 계획을 가지고 바꾼 것이 아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필요성과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컴퓨터에서 바이오 정보로 바꾸었고 다시 바이오 정보에서 미래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3년 투자하면 새 전공이 생긴다. 이광형은 자기 자신은 연구자로서는 성공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한 가지를 깊이 파서 새로운 과학맥을 개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급한 논문도 쓰지만 어느 한쪽 구석에서는 10년을 대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체로 전공이라면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박사학위의 연구 주제는 대부분 본인이 정하기보다 지도 교수 영향으로 정한다. 그것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연구실 상황을 봐서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3, 4년 연구하고 나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 전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구 주제가 본인이 진정으로 원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것 하고 싶다 할 때 쉽게 바꿀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있다. 전공을 정해준 박사학위 연구는 대체로 3년이다. 그러면 3년을 새로 투자하면 바꿀 수 있다. 한번 박사학위 연구를 해본 사람은 경험이 많아서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시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지 시도만 하면 당연히 된다. 그러므로 석박사 과정 때 지도교수가 준 주제를 잡고 연구해온 사람은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도교수에게서 배운 것은 연구 방법이라 생각해야 한다. 자기가 연구 주제를 잡았어도 혁신적인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든지 또는 이미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이광양 자신도 이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욱 기초적인 문제를 파고들었을 것이라는 회한이 있다고 말한다. 이광양은 프랑스 중부 도시 리옹의 인사, 국립응용과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사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곳으로 학문적으로 치우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응용과학 연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광영은 인공지능에 관한 패트리네트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 이광영이 한국에 왔을 때 퍼지 연구가 인기를 끌었다. 같은 인공지능 분야였으므로 이 교수는 퍼지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연구 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에 바이오 및 뇌공학과를 만들면서 이광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공과 연결시켰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바이오 정보 분야로 확장했다. 그의 나이 47세였다. 전공 분야가 확장될 때 카이스트 교수의 특권이라고 할까? 좋은 학생들의 덕을 봤다. 전공을 확장할 때 걱정도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이해심이 많다. 학생들은 교수의 부족함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 또다시 적지 않은 나이 56세에 새로 시작한 미래 예측 분야는 지금까지 이 교수의 전공과는 조금 동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하다 보면 기본 철학은 비슷해서 옮겨 놓으면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이 있다. 기본 틀은 비슷한 면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응용이 가능하다. 2015년에 이 교수를 만났을 때 바이오 및 뇌공학과는 자신이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가 빠져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일이 되어버렸다. 젊은 교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한정된 연구비와 자원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1억 원의 연구비가 생겼다면 그것을 원로 교수가 차지하는 것보다는 젊은 교수들에게 나눠주면 큰 힘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스트 안에서 미래전략대학원을 담당할 교수가 나오지 않자 이광형은 하는 수 없이 또 책임을 맡게 됐다. 이광형은 아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서 개척하는 도전으로 뛰어들었다. 각종 서적을 읽고 워크숍의 학술 대회를 쫓아다녔다. 처음 그가 대학교와 석사 과정에서 공부한 산업공학이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전공을 확장하고 바꾸어가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이광형은 되묻는다. 어느 특정 전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 분야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몇 년 공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길어야 3, 4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3년 공부하면 얼마든지 전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시도하지 않으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더욱이 카이스트 교수는 우수 학생과 함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쉽다고 이광영은 말한다. 교수들이 가진 특권이 뭐냐 하면 교수가 생각한 것을 교실에 가서 설명하면 학생들이 피드백을 준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이론을 정립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된다. 미래전략대학원이 제안한 스태퍼 예측법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포스트 AI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광형은 작년 퇴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로 미술관 건립과 함께 미래 세상을 연구할 포스트 AI 연구소 설립을 꼽는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만 30년 전에는 인공지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30년 전 이광형이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희망적이지 않았다. 주위에서 알아주지도 않았던 인공지능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 모든 분야의 기본적인 도구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고 싱귤레리티 시대가 되면 인간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해결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인간의 뇌와 반도체 칩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카이스트 한쪽 구석에서는 인간의 삶과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튼튼해질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그에게 물었더니 나도 모른다. 그러나 탐구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덧붙인다. 카이스트가 30년 후 세계 인류대학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10년 안에 포스트 AI에 관련한 인지과학, 뇌과학, 공학, 뉴로반도체, 뇌기계 연결 등의 분야의 교수 200명을 확보하는 것이다.